안녕하세요. 네, 정은상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출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바닥이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발바닥 아픈 거 외에도 뒤꿈치 쪽이 좀 아프다거나 하시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시면 되고 가장 주요한 증상, 일반적인 주요한 증상으로는 자고 일어나서 첫발 내딛기가 무섭다. 첫발 내디딜 때 굉장히 큰 통증이 있다라는 이런 증상과 함께 발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 10분 이상 걷기가 두렵다. 10분 이상 걷게 되면 발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앓고 계신 거니까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족저근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텐데,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서 발가락 기저 부위, 발바닥, 바닥 쪽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성 띠를 우리가 족저근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뒤꿈치 쪽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을 거쳐서 5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아주 두껍고 강한 섬유성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뒤꿈치 부위에 보면 빨갛게 있는, 뜯겨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바로 오른쪽에도 뒤꿈치 닫기 할 때 오른쪽에 뒤꿈치 부위에 빨갛게 뭔가 손상이 있음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이런 막에서 족저근막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뜯긴다, 뭔가 염좌가 일어난다, 뜯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중앙부가 뜯어지기보다는 대부분은 뼈에 가까운 골에 부착하는 그 근방이 뜯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비단 족저근막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건이라고 하면 근육이 뼈에 부착할 때 변형된 형태를 건이라고,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힘줄 부위가 항상 많이 뜯어져요.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가까운 그런 부위가 뜯어지고 이게 이제 족저근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 쪽에 우리 족저근막이 붙기 때문에 항상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뒤꿈치 부위와 가까운 근방에 이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족저근막염을 앓게 되면 발바닥 쪽이 또는 발바닥 중심부가 아프기보다는 거의 뒤꿈치 쪽에 가까운 부위가 아픈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족저근막이라는 애도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족저근막염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발에 보면 발바닥에 그 아치가 있죠. 그 아치를 지지하는 아주 강한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돔 모양의 아치를 지지하는, 바닥 쪽에서 지지하는 아주 강한 섬유성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치가 제대로 무너지고 생성되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청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의 아치가 무너졌다가 생기고 하면서 발의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다시 내 발의 힘을 바닥에 전달하기도 하고 흡수하고 전달하고를 반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족저근막이라는 겁니다.
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이러한 중요한 아치를 지지해주는 발바닥에 있는 아주 강한 섬유성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적 자극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족저근막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섬유성 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막이 너무 어, 늘어나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섬유성 막의 가닥이 몇 가닥 뜯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뜯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과도한 이런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미세한 이런 뜯김,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낫고 상처가 생기고 낫고라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상처가 생기고 회복되고를 반복했던 그 부위가 콜라겐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부위든 마찬가지로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족저근막에도 똑같이 이런 콜라겐 변성,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터가 생긴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탄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또 재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발에 이렇게 걷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을 때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근막이 늘어나 줘야 되고 이때도 안 좋게 기계적 스트레스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평발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요족을 가진 사람들. 반대로 또 내 발의 힘을 바닥에 전달할 때도 이 근막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도 족저근막의 중앙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보다는 뒤꿈치 쪽, 뼈에 부착하는 부위 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크게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흔히들 족저근막이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 부위가 훨씬 더 많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뒤꿈치 쪽에 계속 이런 느낌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이 뒤꿈치 쪽에 종골이라는 부위에 기계적 스트레스가 또 반복되면서 이렇게 뒤꿈치 부위에 골극이라는 게 형성되게 돼요. 또 우리 이 골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흔히 우리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의 모양이 요추의 모양, 추체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 고운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그양 끝이 뾰족뾰족 뿔처럼 솟아나온 그런 엑스레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골의 모양을 우리가 골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똑같은 게 우리 발 뒤꿈치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골극이 생기게 되면 뾰족하게 더 튀어나오죠. 골극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자극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뒤꿈치에 저 골든만한 우리 콩알만한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발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족저근막 쪽에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다가 갑자기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뭐 한 4kg 정도를 나가서 막 뛴다든지 해버리시면 족저근막 쪽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으로 좀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근력이나 내 몸이 다른 아기 육아라는 그런 활동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육아를 준비하기 시작해 버린다고 하면
내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딱딱한 바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셔서 원래는 좀 푹신푹신한 바닥을 좀 매트 같은 걸 깔고 생활하시다가 이사를 한 이후에 딱딱한 바닥에서 뭔가 갑자기 생활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든지 또는 내가 운동을 한다 또는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런 그 운동장에서 트릭을 이렇게 돌다가 잘 되어 있는 트릭 같은 데를 돌거나 하다가 갑자기 운동 환경이 바뀌어서 아스팔트에서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환경이 딱딱한 바닥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하면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족저근막에 가해진 스트레스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바닥의 뭐 변화가 아니라 내 신발의 변화가 족저근막염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뭐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 운동화를 신고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취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중요한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딱딱한 그런 구두를 많이 신고 많이 걷고 많이 서 있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면 내 족저근막에 좀 더 스트레스가 평상시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모든 환경은 똑같지만 내 체중이 갑자기 많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뭐 한두 달 사이, 한 달 사이에 뭐 3kg가 쪘다든지 두 달, 세 달 사이에 한 8kg가 확 체중이 늘어버렸다라고 하면 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단기간에 체중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 학교에 가지 않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백팩에 책을 막 많이 넣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책가방의 무게 한 3kg 정도가 또는 책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5kg 정도가 내 몸에 추가되게 되겠죠. 갑자기. 그런 갑작스러운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내 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서서히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체중이 증가했다든지 부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발바닥의 족저근막도 그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준비할 또는 적응할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증가된 부하에 대해서는 족저근막이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발의 또 다른 변형이긴 한데요. 특히 하이힐, 이 하이힐이 족저근막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그린피스 대학교 연구에서는 5cm 이상의 하이힐을 신는 사람은 맨발일 때에도 종아리 근육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짧은 보폭으로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종아리 근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짧은 보폭으로 걷는 습관은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킬레스건, 그다음 족저근막의 영구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척추의 통증이라든지 요추의 과전망, 요추를 굉장히 뻗고 배를 내미는 요추 과전만 자세를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하이힐이 전신에 온몸에 영향을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준다라는 걸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하이힐을 좀 잘 안 신으려고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좀 즐겨 신는 그런 분들이 꽤나 아직도 있으신데 혹시나 척추 관련된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종아리라든지 아킬레스건 특히 족저근막염을 조금 앓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굳이 의식적으로라도 5cm 이상의 하이힐을 안 신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족저근막염의 앞서 설명드린 그런 원인들 있죠. 갑작스럽게 운동을 좀 무리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 바닥,
딱딱한 바닥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딱딱한 신발, 그중에서도 하이힐, 힐이 있는 딱딱한 신발, 이런 것들은 좀 안 신어 주시는 게, 피해 주시는 게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데 또는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다음 족저근막염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발의 모양,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발의 모양에 따라서 족저근막염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평발의 변형이죠. 발의 아치가 아예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족형 발은 발의 아치가 과도하게 높으신 분들이 이런 것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 형태에 대해서 내 발이 정상인지 아닌지 평발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데 발의 그 아치가 높은지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발의 형태가 요족형 발, 발의 아치가 과도하게 높으신 분들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발의 형태가 정상적인 발의 아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뭔가 검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신문지 같은 걸 준비하시고 발에 가볍게 물을 좀 묻히신 상태에서 어, 신문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섰다가 딱 내려왔을 때 발의 그 형태가 신문지에 남겠죠. 그래서 발의 형태가 신문지에 나왔을 때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하트 모양과 가까운 저런 형태가 나오셔야 정상적인 발의 아치를 가지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일 왼쪽처럼 완전히 가운데 양발 사이에 이루는 그런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평발이신 거고, 또는 남악신을 신고 신는 것처럼 가운데에 저 공간이 너무 많이, 하트 모양이 아니라 너무 많이 형성되시는 분들은 요족형 발, 내가 좀 딱딱한 발을 가지고 있구나, 아치가 너무 높은 발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발의 아치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아치가 너무 높지도 않으셔야 되고, 아치가 너무 낮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적당한 아치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어, 우리가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해 주기도 해야 되고요. 아치가 무너지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잘 흡수도 시켜줘야 되고, 반대로 내 몸을 이동시키는 이 힘 있죠. 이 하체, 내 신체의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해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내 힘을 바닥에 잘 전달도 해야 돼요. 이때는 아치가 형성되면서, 적당한 높이 아치가 형성되면서 아치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을 바닥에 잘 전달하겠죠. 그래서 보드라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보드라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해야 하는 게 발의 아치의 그런 정상적인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을 가진 발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맨발로 보드라운 흙바닥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신 분들은 반대로 평발을 가지신 분들은 어, 엄청 보드라운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어, 똑같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신체라고 했을 때, 모래사장을 100m 걷는 것과 그냥 보드라운 흙바닥을 100m 걷는 것은 내 신체에 들어가는 힘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모래사장을 걷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죠.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굉장히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요족형 발을 가지신 사람들, 발바닥이 너무 딱딱한 거죠. 이런 분들은 보드라운 흙바닥을 맨발로 걷는 게 아니라 어, 남악신 있죠. 앞쪽과 뒤쪽만 지지되는 이 딱딱한 남악신을 신고 아주 단단한 돌바닥을 걷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에 가해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죠. 발바닥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에 비해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또 발바닥 족저근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체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남자분과 여자분의 우리가 서 있는 자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 체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왼쪽에 있는 남성분에 비해서 체중심이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체형에 비해서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체중심이 쏠려 있게 되고 이때 앞쪽으로 굉장히 체중심이 많이 쏠려 있게 되면 제일 왼쪽 사진 하단부를 보시면 어, 컬러 형태로 표시를 해놓은 종아리 근육을 컬러 형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분에 비해서, 가운데 남성분에 비해서 체중심이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종아리 근육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체중심이 발 앞쪽으로 많이 실리게 된다. 계속 같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체중심이 뒤꿈치 라인 쪽, 후족부, 발을 이등분했을 때 후족부에 실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발의 전족부, 발의 앞쪽에 다 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발이라고 하면 체중심이 후족부에 실려 있어야 돼요. 후족부, 발의 뒤꿈치 쪽에 가까운 부위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체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족부에 많이 체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전족부 쪽에 체중심이 많이 쏠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발의 굳은살이 정상적인 발의 굳은살은 뒤꿈치에 굳은살이 생겨야 정상이겠죠. 근데 발의 체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 표시된 1번 부위, 1번 부위에 굳은살이 생긴다든지 또는 2번 부위, 2번 부위 또는 3번 부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1, 2, 3번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 안쪽을 보시면 굳은살이 생겨져 있죠. 저기 4번 부위라고 제가 임의로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엄지발가락 안쪽, 저 4번 부위에도 굳은살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고, 그 다음 새끼발가락 바깥쪽 부위, 5번 부위라고 지칭할게요. 새끼발가락 바깥쪽 부위에도 이렇게 굳은살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5번 부위에 굳은살이 생기시는 분들은 다 잘못 서 있는 겁니다. 다 잘못 써 있는 거예요. 네. 체중심이 전족부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전족부 부위에 굳은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다음 무지외반증.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발의 주인공도 무지외반증을 가지신 분인데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잘못 서 있는 분입니다. 지금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의 앞쪽에 굳은살을 가지고 있다. 또는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 있는 방법, 체형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무지외반증 뿐만 아니라 이런 안쪽, 엄지발가락 안쪽 부위에 굳은살이 생기시는 분들도 다 잘못 서 있는 분들이고 족저근막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는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셀프로 좀 증상을 좀 다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골프공이라든지 좀 딱딱한 야구공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족저근막 쪽에 깔아놓고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셔도 되고 여기에 아이싱 효과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캔 있죠, 캔. 캔이라든지 또는 뭐 페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캔이든 페트에 물을 채워오거나 액체류를 좀 채워서 냉동고에 얼렸다가 그걸 그대로 발바닥에 마사지하듯이 적용해 주시면 마사지 앤 아이싱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바닥 족저 근막을
좀 마사지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건을 걸어서 발바닥 스트레칭,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수건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려서 당기는 거예요. 요거는 어, 발가락 굴곡근이라든지 아치를 형성하는 근육들, 그다음 족저근막을 좀 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발바닥 쪽을 운동을 시켜주면서 족저근막의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워밍업을 좀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상생활에서도 계단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 앞쪽만 계단에 딱 걸쳐놓고 뒤꿈치를 쭉 내려준다라고 하면 발바닥이라든지 아킬레스 텐던, 그다음 종아리 근육에 대한 아주 좋은 스트레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냥 스트레칭을 했다가 그 상태 그대로 뒤꿈치를 쭉 밀어 올리게 되면 발바닥이라든지 방금 스트레칭 했던 부위에 아주 가벼운 운동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을, 워밍업을 좀 반복해 주시면 훨씬 더 발바닥이나 아킬레스 텐던, 종아리가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손상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족저근막이라는 게 뭐 종아리 근육에도 많은 영향을 좀 받지만 발가락 근육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발가락과 발 쪽을 좀 워밍업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이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발바닥을 붙여놓고 발가락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발가락. 지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분들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발가락 들어 올리기 운동이고요. 일단 중간에 보이는 사진은 어떤 운동이냐면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이에요. 엄지와 새끼발가락을 최대한 멀리 벌려보시면 돼요. 최대한 멀리. 일단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아까도 몇 번 했지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요런 운동들, 발목과 관련된 아까 계단에서 했던 운동이라든지 이 발과 관련된 운동을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족저근막이 좀 웜업을 할 수가 있겠죠. 손상에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종아리라든지 아킬레스 텐던이나 발바닥에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 미리 해주시면 좋고, 적재근막염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벽을 활용한 이런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도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서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좀 자주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그런 원인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잘 조절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그다음 반드시 꼭 체형에 관련된 것들 주변에 우리 스테이션이나 이런 지점 같은 것들을 방문해 보셔서 체형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스쿼트랑 엄 대표님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발의 중요성, 족저근막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스쿼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스쿼트 시간이고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현희님께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채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쿼트 33 스쿼트를 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록 갱신을 할 수 있는 또 날 29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씩 네 세트를 하고 마지막에 한 개를 더 하도록 하고요. 7개 하고 15초 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잡아주시고 3-3 스쿼트 아시죠? 세 번에 걸쳐서 앉고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네, 코어에 힘을 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 7개와 두 번째 7개는 조금 많이 앉지 않고 예, 보통 앉으시는 각도에서 보통 이만큼 앉았으면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앉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앉는 걸로. 자, 첫 번째는 절반 앉고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앉고 마지막에 원래대로 하는 걸로 두 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한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코어 힘.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올라가시고, 하나, 둘, 셋. 코 계속 힘.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조금 쉽죠? 원래 많이 앉으셔야 되는데 많이 앉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앉는 걸로 가는 겁니다. 다시 준비. 요번에는 이번보다 조금 더 많이 앉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 하는 동작처럼 완전히 앉으시면 안 되고요. 준비.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코어 유지 두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자, 요번에도 처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갔죠. 요번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는 만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왔고요. 마지막 이제 15개 남았습니다. 자, 다시 준비. 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펴지는 느낌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쫙 펴진다는 느낌. 코어 힘. 올라오고. 뒤꿈치로.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지막 8개 남았습니다. 자, 7개씩 쪼개서 하고 있고요. 잘 하시는지, 예, 카메라 켜신 분들 외에는 잘 안 보여서, 예. 오늘 우리 엄명난 사장님 멋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 저하고 오늘 반대로 입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8개 남았습니다. 8개. 내려간 상태에서 2초에서 3초 버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고요. 하는 동작, 그리고 자극 부위 집중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뒤에 두시고, 의자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까지 앉으시면 되고, 스쿼트가 영 안 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을이라도 멈추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 8개 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멈추세요. 자, 올라옵니다.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펼친다는 느낌. 코어에 힘 주고 버팁니다. 오케이. 이제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펼쳤죠? 코어의 힘, 상체 기울어지지 말고 버팁니다. 뒤꿈치로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펴졌죠? 코어의 힘 조금 더 버팁니다.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뒤꿈치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자, 다 와갑니다. 쫙 버티고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펴졌죠? 코어의 힘 버팁니다. 오케이. 버티고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자,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오케이. 쭉 엉덩이 펴졌죠? 코어의 힘 버티고 호감 유지. 오케이.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의 힘. 자, 버티기. 버팁니다. 버티세요. 다 와갑니다.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마지막입니다. 예.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오케이, 뒤꿈치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록을 갱신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오늘 337채 오늘 완주하시는 분들 또 667채 완주하시는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자료 공유하고 호흡 조절하시고 숨 고르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6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7월 달이 일정들이 지금 확정된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특강 일정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고 꼭 참여하시도록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은 참여 예, 땀 나시죠? 예, 저도 땀이 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207일차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은 159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은요. 6월 28일 맹자의 말씀입니다. 어른은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행하지 않는다. 즉 허례허식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다. 꾸미고 감추려는 마음을 덜어내야 진짜 어른이 된다. 결국은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실제 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와 의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예를 안다라는 것은 뭐죠? 예를 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부모님에게 또는 누군가 가족에게 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예고 의라는 것은 뭐죠? 지나가는데 나는 오늘 다리 컨디션이 괜찮은데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한 자리 있네. 근데 내가 앉게 됐고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나보다 좀 불편해 보이는 분이 보인단 말이죠.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의죠. 그래서 실제 내가 알지만 수많은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고난과 또 마음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시지만 이걸 해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된다. 그래서 나이만 많은 숫자만 높은 그런 어른 아이가 되지 말고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실제 진행을 하게 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낭망의 골짜기라는 것을 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3일째 그 행동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겨내다 보면 3주 정도 가 됐을 때 또 한 번 고비가 옵니다. 아,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변하는 거 맞나? 의심도 들고 막 어떤 이 내 자신에 대한 뭐 이런 고통도 느껴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또 넘기게 되면 그렇게 또 3개월 정도를 또 가게 되는데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좌절감이 들고 아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는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 온갖 감정이 교차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 낭망의 골짜기라고 한다면 그때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뭔가 마음먹었던 것들, 하기로 했던 것들, 어제 했던 것들을 다시 그냥 묵묵히 한 번 더 하는 것, 된다라고 믿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낭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급격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복리 행동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위대한 이 결과를 낸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미국 NBA, 미국 프로 농구 리그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NBA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가장 근간에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끼친 영향력이 지대한데요. 이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냐면 한 팀이 3번 연속으로 미국 전체 리그에서 우승을 3번을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3번 연속을 은퇴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연속 3번을 2번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거기다가 뭐 MVP, 거기다가 최고의 공격수. 그런데 공격을 잘하면 되게 수비는 한쪽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잘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팀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건데 이 마이클 조던은 거의 사기 캐릭터에 가까웠어요.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너무나 잘해가지고 뭐 스틸, 블로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디펜스 뭐 이런 결과에도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도 잘했고 수비도 잘한 전설적인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냐? 조던이 했던 명언의 엑기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선수 시절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면 얼마나 그 선수 생활 동안에 많은 슛을 던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300번의 경기.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이기기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와 관련되어져 있는 슛을 이렇게 많이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 우리 팀이 이기고 이걸 놓치면 우리 팀이 지는 그런 슛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이게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우리들이 실패를 정의하고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뭐 경이로운 신체 능력, 뭐 그리고 투지, 끈기, 그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려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끈기, 집념, 이런 정신 체력도 대단했지만 우리들이 먼저 그런 체력을 물론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족저근막을 배웠습니까? 일단 우리가 발이 왜 아픈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발이 그만큼 우리 신체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자동차고 이동수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보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도 이걸 알고 내가 이 발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 내가 발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걸어보고 또 걷다가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도 생각해보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 발 주위와 근막과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또 평상시 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내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 방법에 맞는 방법을 내 걸로 적용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제가 오늘 다산의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예와 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대하는 태도,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라는 그런 좌절감이 아니라 오늘 왜 실패했고 내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치열하게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마이클 조던은 남들보다 먼저 연습을 시작을 1시간 이상 연습을 먼저 시작했고요. 남들보다 1시간에서 30분 이상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 먼저 오고 나중에 가는 그 시간에 조던이 무엇을 했을까요? SNS를 했을까요? 전화 통화를 했을까요? TV를 봤을까요? 뭐 개모임을 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내 삶의 발전과는 관계없는 하등 관계없는 뒷담화와 모임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조던은 그때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 공을 어떻게 저 골대에 잘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공 던질 때마다 온 전력을 다해서 어제보다 1%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조던이 나중에 밝힌 바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조던이 공을 잘 넣는 거, 슛이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날 인터뷰에서 조던이 이제 경기가 끝나면 그 뭐라고 해 라커룸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레스 존이 있습니다. 그 프레스 존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기자가 오늘 조던 오늘 너무 슛이 훌륭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넣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골대가 너무 커 보여서요. 그 림이 약 지름 한 70cm가 안 되는 그 지름의 그 림이 쓰레기통만큼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공을 놓치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던은 완전하게 몰입을 했고 그 골대와 공과 자기가 하는 동작이 무라일체가 됐던 몰입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조던의 연습에서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듭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기회다. 실패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행동이자 사고이다. 이 마음가짐과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부터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제 걸었는데 발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면 신발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 걸었는데 신발도 바꿨는데 아프십니까? 그러면 걷는 장소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다른 시도, 또 다른 도전,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보는 이런 마음가짐과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가짐 차이에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드물죠. 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했더라도 실패를 늘 마주하고 그 실패는 우리를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 성공만 바라면서 성공을 외치는 것은 발만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패했을 때는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내가 어제 공을 던졌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사람을 만났는데 왜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까? 이것은 내 잘못으로만 가져갈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었는지,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쪼개서 실패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천조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조국. 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국방 예산이 한 해 천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이 강력한 네이비실 팀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는 미국 국방력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눈과 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작전에 투입이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되는 팀인데요. 이, 이 네이비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냐면 이 네이비실은 훈련을 다녀와서 디브리핑이라는 걸 한답니다. 이 디브리핑이라는 것은요, 훈련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잘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오늘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임무를 훈련간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피해나 아니면 장비의 손실이나 뭐 이랬던 낭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를 지휘관부터 전체 말단에 있는 하급 병사까지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오늘 했던 훈련과 그 전투 시나리오를 다 쪼개서 분석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긴 이유와 진 이유를 다 분석해서 밑거름, 즉 공부거리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강해지고 더 팀워크를 맞추고 더 훌륭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바로 디브리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개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있다면 한번 유심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어제 했던 일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전하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물론 스쿼트 30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50개도 하고 뭐 좀 빡세게 한다면 뭐 60개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패나 좌절이나 아니면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 내가 50개, 60개, 70개를 하려고 또 도전을 할 거고 60개를 했으면 70개에 도전할 거고 70개 했으면 80개에 도전할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지 자세를 바꿀지 쉬는 시간을 바꿀지 손 동작을 바꿀지 어떤 근육을 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선점을 계속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 혹시 여러분들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 아실 겁니다. 예, 장미란이 아마 베이징 올림픽 때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는데요. 장미란이 정확한 제가 무게는 지금 통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미란이 이제 결승 이 기록을 깨면 금메달인데 그때 깨야 되는 금액이 230인가 215kg인가 그랬을 거예요. 230인지 260인지 아마 그랬는데 그 기록보다도 더 훨씬 높은 275인지 285kg인지 그럴 건데 그 무게를 먼저 1차에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이 정도 무게만 들면 되었는데 장미라는요 더 훨씬 무거운 자신의 무게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1차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이 확정되고 나서는 세계 신기록에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신기록에 마지막에 또 1차 도전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거두게 돼요. 저는 그 장미란 선수의 도전을 보면서 그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그는 그 한계에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한계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금메달은 너무 손쉽게 땄어요.
그러나 그는 금메달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계 신기록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봤어요. 아,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개선을 그 과정 속에서 했을지. 그 장미란의 위대한 도전,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에 장미란 뭐 금메달 뭐 기록 세계 신기록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끝나고 그가 흘리는 땀 한 방울과 기도를 보시면요. 그 순간 4년 동안의 그의 실패와 좌절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이 얼마나 금메달보다 빛나는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을 그때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눈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발명의 천재 토마스 에디슨은 7,000번 이상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7,000번 이상 실패를 했는데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 왕과 발명 천재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첼로 연주가 카잘스는 84년 생활 동안 하루에 6시간을 매일 꾸준히 연습을 했는데 95세가 되었을 때도 본인이 그 고령의 나이, 삶의 막바지 황혼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대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도전 아닙니까? 내가 아직 95세가 안 됐는데 오늘 성장하는 기분과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조차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런 천재들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삶을 포기하고 산다면 그것조차 국가의 손실이고 내 삶의 손실이고 내가 가진 푸른 날의 꿈의 이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손실이 아닐까. 우리는 그만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안 돼 포기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현재 안주하면서 살고 있진 않는가. 카잘스의 이 위대한 도전, 하루에 6시간씩 매일 뭔가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도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겨나고, 또 이미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좌절과 실패에 굴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도전을 성취하는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말인데요. 토요일 출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안 믿으면 뭐 누구도 여러분 믿지 않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